비던 친구들, 다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 단톡방의 첫 시작은 늘 설레는 메시지로 열렸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기상한 친구가 잽싸게 새벽 라운딩을 제안하고 누군가는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빠졌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번엔 꼭 한다며 의욕을 보이곤 했습니다. 티오프 2시간 전이면 서로의 골프복 사진을 올리며 오늘 느낌 온다. 오늘 내 드라이버가 불을 뿜을 거다는 농담 섞인 말이 오갔습니다. 그렇게 웃음 가득한 메시지 속에서 주말의 첫 햇살이 밝아오고 우리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필드로 향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요. 해 뜨기 전 찬 공기 속에서 몸을 풀고 라운딩 후엔 클럽하우스에서 돈가스 한 그릇에 소주 반병. 그리고 삶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까지. 그때 우리는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단톡방엔 한 달에 한 번 경조사 안내만이 무미건조하게 떠오르고 그마저도 모두가 말없이 읽기만 할 뿐 응답도 뜸합니다. 자주 보던 친구 하나가 어느 날부터 라운딩 약속의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 나중엔 아예 카톡도 읽지 않기 시작합니다. 바쁜가 보내 하며 넘겼지만 사실 그 친구는 현실 앞에 멈춰선 겁니다. 그리고 조용히 골프백을 접어 넣은 겁니다. 그건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50대 골퍼의 약 40%가 60대에 접어들며 골프를 그만둡니다. 그 수치는 70대에 들어서면 절반으로 또 줄어듭니다. 누구도 나는 아닐 거야라 생각했지만 그 물결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새벽 기상도 마다하지 않던 우리가 이제는 눈 뜨자마자 병원 예약부터 확인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골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 시간의 여유,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취미입니다. 주말 라운딩 한 번에 30만 원, 그 이상이 드는 요즘 현실에서 매달 고정 수입이 줄어든 은퇴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큰 복병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직장 다닐 땐 몰랐던 그 존재가 은퇴 후엔 본격적으로 무게를 드러냅니다.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연금 수입만으로도 매달 30만 원 가까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숨만 쉬고 살아도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셈입니다. 이쯤 되면 골프는 사치가 됩니다. 필드를 나가려다 통장 잔액을 보고 멈칫하게 되고 골프백에 쌓인 먼지를 닦는 대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다음 달 카드값을 계산합니다. 퇴직이라는 두 글자는 단지 회사 출입증을 반납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라는 강물이 말라붙는 순간이며 그 강이 끊긴 자리엔 고정비라는 이름의 바위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중에서도 가장 단단하고 무거운 돌덩이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에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체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 가입자가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연금 수입이 얼마인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월 200만 원의 연금과 공시지가 6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면
별다른 소비를 하지 않아도 매달 27에서 30만 원 가까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자동차 한 대가 더해지면 그 부담은 더 커지죠. 결국 숨만 쉬고 살아도 매달 수십만 원이 빠져나가는데 그 상황에서 골프는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할 사치가 됩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한 이가 있습니다. 59세 최영식 씨.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 주말 골프는 하나의 보상이었습니다. 필드 위에서 좋은 사람들과 걷고 바람 따라 샷을 날리는 시간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더 여유롭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더 이상 주말 예약에 매달릴 필요 없이 평일 오전 황제 골프를 누리리라 설렘에 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를 가차없이 꺾어버렸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만난 선배가 던진 말 한마디. 영식아, 퇴직하고 나니 건보료 폭탄 맞는다. 나도 연금 나오는데 매달 40만 원 넘게 내. 필드는커녕 스크린도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야. 그날 밤 그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를 들락날락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연금 수입, 아파트 공시지가, 자동차 등록 상태. 그 모든 것이 그를 조용히 골프장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아끼던 드라이버를 천천히 닦아내며 골프백을 창고 깊숙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가 필드를 떠난 건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나 없이도 잘 지낼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편엔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기에 이야기합니다. 그 단톡방이 조용해진 건 단지 다들 바빠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둘, 셋, 그리고 다섯. 그렇게 단톡방의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운딩 영상 대신 경조사 알림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톡방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최영식 씨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동네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아내가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벤치에 앉아 나누는 이야기에서 그는 또 다른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골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필드의 환호성 대신 숲길의 새소리와 아내의 미소가 그의 주말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를 그만뒀지만 행복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골프가 주던 짜릿한 성취감과는 다른 조용하고 깊은 행복도 있다는 것을. 경쟁이 아닌 동행, 기록이 아닌 기억. 그것이 인생 후반전의 진짜 묘미라는 걸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도 골프 단톡방이 조용하다면 그 침묵의 이유를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는 말없이 현실과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신을 추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조용히 사라진 친구를 떠올리고 계시지 않나요? 그 친구가 연락을 끊은 것이 서운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으실 겁니다. 누구든 현실 앞에선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골프를 계속하고 싶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평일 새벽 라운딩, 9월 대중제 이용, 노케디 셀프 라운딩 등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아니면 아예 다른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등산, 낚시, 가드닝, 악기 연주, 여행. 모두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너무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덜 화려해졌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골프는 한때 우리 삶을 빛나게 해줬지만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건 결국 사람과 기억, 그리고 지금의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침묵한 친구들의 사연을 이해하고 우리 삶의 변화도 함께 받아들이는 그 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돈은 줄고 소비는 줄여야 한다는 말, 머리로는 알면서도 정작 카드 명세서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안 썼는데, 별거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빠져나갔지? 사실 노후의 가난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무의식 중에 반복하고 있는 소비 패턴이 당신의 노후를 잠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9가지 소비는 6070세대, 즉 소비를 줄여야 할 시기에 오히려 집착하고 있는 지출 항목들입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 9가지가 들어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명절 선물, 체면이라는 이름의 낭비. 나이 들수록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명절이 되면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비싼 한우 세트, 과일 상자, 건강식품을 고릅니다. 그래도 어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 친정에도 뭔가 보내야지. 하지만 체면은 지갑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체면을 지킬수록 약값을 미루고 전기요금을 걱정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체면은 빚내서 유지할 게 아닙니다. 체면은 내 형편에 맞게 절제하는 어른에게서 납니다. 진짜 품위는 덜 써도 존중받는 사람이 될 때 생깁니다. 두 번째, 여행, 탈출인가, 회복인가. 이 나이에 언제 또 가보겠어. 이 말 한마디에 항공권을 결제하고 내 인생인데 한 번쯤은 하며 여행 패키지를 끊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갔다 오면 끝입니다. 추억은 남을지 몰라도 카드값은 더 오래 남습니다. 게다가 여행은 습관이 되면 중독됩니다. 또 가야겠다. 안 가면 허전해. 문제는 여행이 회복이 아닌 회피가 되는 순간부터 노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삶은 감정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가도 되는 타이밍에 가는 여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옷. 과거의 멋이 현재의 짐이 될 때. 나도 이 정도는 입어야지. 할머니라고 아무 옷이나 입나. 나이 들어도 멋지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하지만 옷장이 가득 차 있고 입는 옷은 늘 똑같은데도 또 다시 신상을 고르고 있다면 그건 멋이 아니라 불안을 지우기 위한 소비일 수 있습니다. 노년의 멋은 비싼 옷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시작됩니다. 꾸준히 다림질된 셔츠, 잘 맞는 슬랙스, 깔끔한 운동화. 그것이면 됩니다. 진짜 품위는 옷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책임지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네 번째, 커피. 하루 한 잔은 괜찮을까? 퇴직 후 할 일 없는 하루의 시작은 늘 커피 한 잔으로 열립니다. 집에 커피 믹스가 있어도 굳이 테이크아웃 한 잔을 사야 하루가 시작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하루 4,000원, 한 달이면 12만 원, 1년이면 144만 원입니다. 그거 아껴서 얼마나 모으겠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매달 반복되는 작은 구멍이 노후 재정을 서서히 잠식합니다. 여유는 커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일상 속에서 길러야 할 감정입니다. 돈 들여 위로받는 습관은 결국 더 큰 허기를 남깁니다. 다섯 번째, 택시. 편함의 이름으로 무너지는 근력. 한 정거장 거리도 걷기 싫어집니다. 힘들잖아. 택시 타면 편하지. 그런데 이상하게 이 편함은 갈수록 더 많은 불편함을 부릅니다. 걷는 횟수가 줄어들수록 무릎은 더 약해지고 심장은 더 나빠집니다. 택시비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움직이지 않는 대가로 찾아오는 병원비는 그보다 훨씬 비쌉니다. 노후의 편안함은 무조건적인 편리함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손주를 위한 지출. 사랑이라는 착각. 손주가 온다 하면 마트부터 갑니다. 과자, 장난감, 옷, 용돈까지. 그래도 할머니인데 뭐라도 해줘야지. 그렇게 매달 10에서 20만 원씩 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런데 손주는 과자나 돈보단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와 밥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사랑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함께 눈을 맞추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갑이 아니라 마음으로 손주를 대하세요. 일곱 번째, 경조사비. 관계라는 이름의 강요. 친구 아들 결혼이라는데 다들 10만 원 낸다더라. 나만 5만 원 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지. 경조사비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신의 형편과 마음입니다. 남들이 10만 원 낸다고 나도 무리해서 맞추다 보면 정작 당신 자녀의 결혼식엔 통장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투자가 아닙니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고 절제 있게 써야 할 지출입니다. 여덟 번째, 건강식품. 건강은 사는 게 아니다. 이거 먹으면 혈압 내려간대요. 간에 좋다니까 한번 먹어보려고요. TV, 유튜브, 카톡,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적의 약들. 하지만 정작 병원에서는 별 효과 없습니다 라는 말만 돌아옵니다. 건강은 한 알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 수면, 운동, 스트레스 관리라는 기본에서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삼킨 알약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생활입니다. 9번째, 자동차. 탈 수 있는가, 감당할 수 있는가. 차가 있어야 어딜 가든 편하지. 이 나이에 버스 타기엔 좀. 차는 편리하지만 주유비, 보험료, 정기검사, 수리비, 주차비, 감가까지 계속해서 돈을 잡아먹습니다. 특히 쓰지 않으면서도 가지고만 있는 차는 가장 비싼 소비입니다. 탈 일이 없다면 차를 유지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진짜 자유는 가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깁니다. 사람은 더 가지는 싸움에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덜 가지는데도 괜찮아지는 싸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진짜 소박함은 절제가 생활이 된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삶이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당신의 소비 습관은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마주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벌 수 없다면 덜 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덜 쓰는 삶이 결국 더 오래, 더 평온하게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보다 요즘 세상이 훨씬 풍족해 보이는데 왜 내 통장은 점점 비어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뉴스에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2030 세대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해질 첫 세대다. 이건 단순히 젊은이들 얘기만은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 6, 7대 세대가 지금도 불을 지키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난 20, 3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왔습니다. 그 돈이 서민 주머니로 곧장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돈은 항상 신용도가 높고 이미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갑니다. 그 과정에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빚만 늘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오후, 동네 노인정 앞 벤치에 김영수 어르신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얇아진 통장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길게 한숨을 내뱉었죠. 이상하네. 평생을 벌고 아껴서 모았는데 왜 지금은 통장이 이렇게 비어있지? 옆에 있던 박선자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영수 씨. 요즘은 장 보러 나가면 10,000원어치도 장바구니 한 귀퉁이를 못 채우겠어요. 예전엔 은행에 돈 넣어두기만 해도 이자가 불어났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네요. 두 사람의 대화는 단순한 푸념 같지만 사실은 우리 세대 모두가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언젠가 여유로운 노후가 올 거라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참 단순했습니다. 월급에서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를 은행에 넣으면 시간이 해결해 줬습니다. 10%가 넘는 금리가 매년 돈을 불려줬고 재형저축은 30%가 넘는 이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때는 얼마를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모았느냐가 부의 크기를 결정했죠. 예를 들어 1985년에 1천만 원을 재형저축에 넣었다면 10년 후엔 원금의 몇 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금리와 시간이 우리 편이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리는 2%대에 머물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릅니다. 예전처럼 그냥 넣어두면 불어난다는 공식이 깨진 지 오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20, 30년 동안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서민보다 이미 부자인 사람들의 주머니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신용도 높은 사람만 더 싸게, 더 많이 빌릴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빚을 지게 되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우리 세대가 부를 쌓은 방식 중 가장 큰 건 집이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자산이 불어났죠.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미국은 34%, 일본은 38%인데 비해 우리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말은 집값이 떨어지면 나라 전체의 부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산이 한쪽에만 몰리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에 돈이 안 흘러갑니다. 결국 청년층은 창업할 기회를 잃고 우리 세대 역시 부동산 가격 변동에 휘둘리는 리스크가 커집니다. 뉴스에서 한국인 평균 자산 2억 5천만 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다들 부자인데 나만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입니다. 실제로 절반의 사람들은 자산이 1억 원도 안 됩니다. 평균이라는 숫자에 속아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는 건 위험합니다. 중위값을 알면 목표도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이 아니라 1억을 기준으로 잡으면 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 원칙은 달라져야 합니다. 은퇴 직전에 퇴직금을 전부 주식 코인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일부는 달러, 금, 안정적인 채권 등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연 57%의 안정적인 수익률도 10년, 20년 꾸준히 유지하면 큰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손실이 큰 상품은 피해야 합니다. 언제든 생활비를 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인생은 작게 실패하며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액 투자, 부업, 취미를 통한 수익화 등 작은 시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큰 위기에서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땐 금리가 높아 돈이 스스로 불어났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기에 돈보다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에 시간을 쓰고 어떤 공부와 준비를 하느냐가 은퇴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김영수 어르신이 벤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절대 못 벌어. 우리가 가진 진짜 재산은 지금 이 순간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경제는 숫자 싸움 같지만 사실은 시간과 선택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단단한 경제적 안전망을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아이고, 관리비가 또 밀렸네요. 어르신, 이번 달엔 꼭 좀 부탁드려요. 관리실 직원의 말에 김명자 할머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갔을 때 잔액은 7,000원. 생활비를 인출한 지도 오래됐고
최근엔 아들 집에서 반찬을 좀 나눠줘서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말합니다. 아들한테는 절대 손 안 벌려요. 민폐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고는 이미 그녀의 의지를 배신한 지 오래였습니다. 명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70이 넘도록 죽어라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통장엔 늘 10만 원도 남지 않았다는 중장년층의 고백. 어쩌다 우리 세대의 통장은 이토록 텅 비었을까요? 왜 은퇴한 6070 세대들의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0 넘으면 그냥 조용히 집에만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돈이 들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 후 20년은 기본이고 30년을 넘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65세 이후 평균 기대 수명은 84세를 넘어가고 있고 부부 중 한 사람이 90세 이상까지 사는 경우도 아주 흔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60대, 70대들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는 그냥 연금으로 대충 살면 되겠지. 아프지만 않으면 되잖아. 나이 들면 돈 안 써.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병원비, 치과비, 집 수리비, 명절 경조사비, 손주 용돈, 보청기, 안경 교체, 한 달 식비까지. 이 모든 것이 60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50대처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 달에 몇십만 원은 나가게 되더라고 하는 식으로요. 그게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노후는 안 써도 돈이 새는 시기예요. 쓰지 않아도 세월이 가져가는 돈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0원이 됩니다. 또 자존심이 문제인 경우도 많습니다. 가난해도 남에게 손 안 벌리는 것, 부족해도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이게 미덕처럼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 자존심은 준비 없는 사람에겐 아무런 방패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체면을 유지하려면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자존심은 스스로를 지탱하는 강한 무기이지만 그 안에 든 칼날은 현실이 닿는 순간 너무 쉽게 부러지죠. 그러니 자존심이 강한 분일수록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나는 괜찮아 하며 대비를 등한시합니다. 결국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채로 병원 앞에서 고개를 떨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다고 믿는 겁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분들에게 이유를 물으면 종종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도 애들 키웠고 애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서 굶기야 하겠어? 그런데 이 믿음은 현실을 외면한 환상입니다. 오늘날 30대, 40대 자녀들은 자신조차 감당이 어려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 집값, 교육비, 대출이자, 치솟는 보험료, 이들은 이미 삶에 쫓기고 있으며 부모까지 부양할 여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으니까란 생각으로 저축을 미루고 부동산만 믿고 의료비 대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자식의 차가운 한마디를 듣게 되죠. 엄마, 아빠, 저희도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이때 깨닫게 됩니다. 아,
자식은 노후 대책이 아니었구나. 또 돈이 없어서 못 모았어요. 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벌이가 적어서 저축 못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돈이 남아야 모으지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돈이 남아서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니까 남는 겁니다. 하루 1,000원, 한 달 3만 원. 이 금액을 무시해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깟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고 넘기다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통장엔 여전히 0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정말 소득이 적어도 매달 3만 원, 5만 원씩 꾸준히 모아온 분들은 그래도 급할 땐 꺼낼 게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하십니다.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작은 돈을 소중히 여긴 사람은 언젠가 큰 돈도 제대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냥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하지만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바로 병원비입니다. 특히 치과, 안과, 정형외과는 보험이 잘 안 되거나 비용이 큽니다. 의외로 큰 돈이 드는 항목이 청력 저하, 백내장, 무릎 연골 수술, 틀니, 임플란트 그리고 각종 검진비입니다. 문제는 이런 항목은 대부분 계획되지 않은 지출이라는 겁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분들은 이런 의료비 앞에서 항상 무력해집니다. 아이고, 그거는 나중에 아프면 그때 생각해보지. 하지만 그때는 갑자기 오고 그때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수직낙하합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낙이 없다고들 하십니다. 여가와 취미가 없다 보니 지출이 감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을 사는 것도 걷기 좋은 운동화를 사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술자리에는 쉽게 지출하죠. 내가 이 나이에 친구라도 만나야지. 그러다 보니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만의 여가나 취미가 없는 사람은 감정 소비를 반복하고 결국 빈 통장만 남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중에 모으려고 했지.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데에는 나중이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통장에 100만 원도 없는 70세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는 딱 하나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할 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사치 같은 건 절대 안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작은 사치, 반복된 소비, 습관적 지출, 이 모든 것이 누적된 결과입니다. 매일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정기배송 구독 서비스, 다 못 쓰는 건강식품, 자식과의 식사 후 결제 습관. 이런 습관적 소비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무섭습니다. 누구보다 검소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보다 사람을 믿는다고요.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실천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관계도 존엄도 결국 돈 위에 세워져야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흔들리며 좋은 것을 알아도 실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체념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고 희망을 아예 꺼버리는 거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만 원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가계부를 써보세요.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저축하세요.